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트레시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심화 수업을 맡은 김종명 교수입니다. 저는 그 세한대학교라는 학교의 인공지능 빅데이터학과 교수이고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에서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빅데이터 쪽 연구를 하다가 최근에 챗 GPT 관련된 많은 어떤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관련 내용들도 같이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이고요. 일단 우리 수업은 일단 탑시잇이라는 자격증에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의 강의이고요. 그래서 우선 이 탑시트라는 자격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탑시 자격증이 요구로 하는 역량, 그리고 그 역량들을 평가하는 모델, 그리고 그 모델에 맞추어서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시이라는 TOP-CIT라는 자격증의 목표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그리고 이 자격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일반 자격증들처럼 뭐 성공, 실패, 패스페일 형태가 아니라 점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 역량,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이 어느 만큼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자격증입니다. 기본 탑시 평가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아는 기술의 영역, 그리고 비즈니스 영역,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련 역량들도 중요하지만 업무에 필요한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필요한 어떤 절차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통합 영역에서는 그 두 가지를 활용해서 기술도 우리가 충분히 습득하고 비즈니스도 충분히 습득한 다음에 이 둘을 믹스해서 실제 소프트웨어 설계 과정에 필요한 기술, 문서, 그리고 그 문서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문제들까지도 이 잡시 평가 모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객관식, 그리고 단답형. 객관식이랑 단답형은 좀 간단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객관식 문제,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언어 구조에서 일정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장 구조는, 그러면 뭐 반복문, 이런 단답 형태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 서술형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울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 이런 어떤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서술형의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행형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에, 텍스트로 주어지지 않고 문제가 뭐 순서도나 ER 다이어그램,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이런 것들을 그려주고 그 그림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야 될 ER 다이어그램은, 아니면 어, 문서 같은 경우 문서의 중간 도출 결과물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형태의 수행형 문제가 있는 게 좀 특이하고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소프트웨어, IT 관련 자격증들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탑시 자격의 특징이라고 하면 단순 소프트웨어 지식 수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소프트웨어 지식 수준만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 주어지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발생되는 문서나 아니면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 시나리오, 뭐 실제 회사에 가게 되면 상사가 어떤 설계도를 주고 이거 가지고 코딩을 해봐라. 아니면 설계도가 아닌 슈도코드, 그냥 의사표현 코드로 말로 설명해주고 그걸 코딩을 해봐라. 뭐 이런 형태의 수행형 문항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성적이 점수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상세하게 내가 어떤 영역에 점수가 부족했구나. 이 부분을 좀 끌어올리면 전체적인 어떤 균형이 맞겠구나라고 해서 응시자 스스로 역량을 진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격증입니다. 뭐 크게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정보 보안,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탑시스의 MOU 체결 기간은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국내외 이 184개의 기관이 우리가 3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을 경우에 채용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가산점을 채용 가산점을 주는 기준이 3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3수준 400에서 699점 정도의 3수준의 점수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물론 1000점 모두 다 맞추면 좋겠지만 이 탑시 자격증이 요구하는 1000점에 해당하는 수준은 실제 필드에서 경험이 있는 개발자, 실제 필드에 경험이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업무를 하는 직군의 사람들이 맞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준 3을 목표로 하고요. 그래서 앞에 말했던 기술 영역, 비즈니스 영역에 맞춰서 소프트웨어, 데이터, 시스템 아키텍처, 정보 보안, IT 비즈니스, 어, 프로젝트와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그게 6개, 좀 더 상세히 보면 6개로 나뉘고요. 시험 출제의 어떤 배점을 살펴보게 되면 51%가 기술 영역, 26%가 통합 영역, 기술과 비즈니스를 통합한 영역, 그리고 22%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떤 전략적으로 이 탑시 시험에 응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시험 구성은 우선 뭐 어느 정도 탑시 자격증에 관심이 있고 듣고자 하는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자체에 뭐 관심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그리고 DB 구축 및 운영 능력,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략 54% 여기 통합까지 하면 서술형 문제나 이런 통합 문제까지 다 풀게 되면 54%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보자면 네트워크와 보안 이해 및 활용 능력, 정보 보안 그리고 이 네트워크 보안 능력을 일부 하고 통합 영역에 마찬가지로 일부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만큼 41% 여기서 13% 정보 보안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 10% 13% 해서 대략 한 70% 80% 정도의 영역을 타겟으로 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막 이 비즈니스 영역을 아예 안 보는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 영역은 조금 어떤 형태로 공부하는지 실제로 필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쭉 훑어볼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저희가 뭐 서술형까지 목표한다라고 보기 어렵고 객관식 단답형 문항 정도는 비즈니스에서도 풀 수 있게 목표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탑십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네, 실시간 수업을 참여하신 분들은 줌에서 지금 바로 손 들고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녹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카톡 그 단체 오픈 채팅방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본인들이 이 내용을 듣고 검색해 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따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좀 시간이 조금 남는다고 하면 최근에 뭐이 챗GPT 관련해서도 재밌는 기술들이 많이 있고 사실 탑실에서도 최신 기술에 대한 좀 그런 수요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씩 궁금한 게 있다면 그 주제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 따로 뭐 이렇게 언급 안 해주지 않으시면은 제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활용법에 대한 챗GPT를 설명을 중간중간에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출석 체크는 제가 참가자 리스트에 뜨는 분들을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첫 번째 영역인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의 출제 문제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CPU 스케줄링 방법 중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해결하는 위한 방법을 한 단어로 단답형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 처리 뭐 이런 예, 피포 형태의 처리 뭐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을 방법을 써주게 되고요. 뭐 뒤에 보이는 문제처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차이 아니면 프로그램을 현재 코드를 보여주고 코드가 누가 더 잘 적정하게 작성한 것인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전반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이 운영 소프트웨어의 운용에 해당하는 운영 체제도 조금 알아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우선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기존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 프로그래밍, 코딩 뭐 이렇게 공부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 분야가 아주 다양해지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개발하는 사람들끼리도 같은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되고 그 내가 실제 여러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수행 능력을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다 요구로 하는 그런 직무 분야들도 많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엔지니어링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 간의 어떤 연결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체의 구동에 대한 연구 분야를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합니다. 최근 뭐 동향이나 주요 이슈라고 보게 되면 뭐 옛날에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만 해도 사실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내가 혼자 해서 나 유사한 언어를 쓰는 뭐 두세 명의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막 프로그램들끼리 연동되고 서로 액션이 오고 가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의 프로그램을 쓸 때는 그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카카오톡 쓰다가도 친구가 링크를 주면 뭐 쇼핑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동이 돼서 넘어가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링크를 클릭하다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기 오픈 채팅방 링크가 열려서 이렇게 연동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스마트화, 빅데이터화, 그러니까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다른 소프트웨어인데도 PC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모바일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어떤 공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끼리도 다 연결되고 그 데이터들을 일괄로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는 빅데이터화 되면서 이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되었고요. 그래서 관련 뭐 소프트웨어의 최근 이슈로는 뭐 타입스크립트 기반 언어들, 최근에도 자바스크립트 기반 JS, 뭐 노드.js, 뷰.js, 자바스크립트를 근간으로 두는 다양한 예,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타입스크립트의 근간에서 뭐 리액트, Vue.js와 같이 웹에서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기존의 이 자바, 뭐 JSP, C, PHP 이런 수준이 아니라 프레임워크가 어, 프론트 엔드부터 백 엔드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언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근간에 있는 언어는 앵귤러도 마찬가지고 이 자바라는 언어가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되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들과 잘 연동되어서 사용되고 법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뭐 다른 언어에 따라올 수 있는 방대한 오픈된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통해서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실제 많이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기존의 어떤 시스템들에 이식되어 있고 잘 동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뭐 이렇게 고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까지를 보다면 자바가 제일 많이 퍼져 있고요. 그런데 현재로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최근에 AI에서 텐서플로우나 AI 기반의 라이브러리들이 다 파이썬 기반이라서 최근에는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업무 능력에 의해서 회사가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 혹은 회사의 어떤 업무 개발 방향에 따라서 C샵 같은 경우는 빠르게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윈도우즈 OS 기반의 기능들을 그리고 메모리의 기능들을 사용하기에 좀 편하다 보니까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도 C샵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산업 분야가 명확히 정해졌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주로 공부해야 될 언어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사실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C 언어 계열을 공부하는 사람은 C, C++, C샵을 공부했었고요. 자바 계열을 공부하는 사람은 뭐 자바, JSP, 스프링 뭐 이런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이런 형태의 순서에 맞춰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 어떤 시스템 하나가 하나의 언어로만 무조건 구동돼야 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도메인들, 특정 업계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공부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이슈들은 데이터, 5G, AI
정부, 뭐 K사이버 방역, 교육 직업 훈련 분야 다양한 곳에서 이 디지털 전환, 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기존에 디지털화 되지 못했던, 데이터화 되지 못했던, AI화 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점점 바꾸어가는 중이고요. 보건의료, 중소기업, 도시산단,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이슈가 있습니다. 조금 편하게 보시기 위한 용도이고요. 실제 탑식 교재에서도 어느 정도 이 최근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서 교재에 근간해서 강의 자료를 설계했고요. 이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직접적이지 않게 어떤 서술형 문제 이렇게 녹아들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좀 편하게 최근에 이슈들이 어떤 게 있었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학습 목표와 키워드가 나와서 자, 소프트웨어의 특성, 그리고 그 특성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목적,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왜 엔지니어링이 붙었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통적인 프로세스 모델, 소프트웨어 개발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다, 이런 순서에 맞춰 해왔다라는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공학, 철학, 과학, 공학,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들이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철학, 필로소피 같은 경우 고대 그리스어로 세계와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 원리, 즉 인간의 본질, 세계관 등을 탐구하는 학문. 그래서 애지혜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 필로소피아라는 걸 지혜를 사랑한다. 그죠? 내가 계속 지혜를 갈고 닦고 내가 지혜를 추구하면서 지혜를 한 단계 한 단계 더 알아가는 그런 것들을 필로소피, 철학이라 하고요. 대부분의 대학의 학문들은 이 철학에 기반해 만들어지게 되죠. 인간 그리고 세계를 탐구하다 만들어져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과학,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실험과 같은 어떤 검증된 방법, 논리적으로 어떤 검증 단계를 거쳐낸 자연계의 공식, 지식 체계를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수학, 과학의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적 탐구 활동 또는 그 결과물로서의 학문을 과학이라고 하고요. 사실 공학은 좀 그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어, 공학은 엔지니어링은 어떤 기술적 문제, 우리가 만들어낸 컴퓨터 위에서 발생하는 컴퓨터가 어떤 동작을 하거나 제어를 할 때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대상하는 학문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발견한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학문이 공학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소프트웨어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제시해주는 학문입니다. 뭐 소프트웨어라는 게 사람이 만든 거니까 완벽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소프트웨어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학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교재의 본문까지 왔습니다. 교재는 제가 정리해서 PDF 파일로 뭐 카카오톡방이랑 저기 데이터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PPT로 설명을 드리고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 소프트웨어의 개발에서부터 요구 분석, 유지 보수까지 이르는 전 과정의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고 예, 수리할 수 있는, 고쳐낼 수 있는 기술이고요.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업무 방식, 그리고 흐름을 정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 흐름, 그리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는 방법, 인력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 과장을 둘 거냐, 팀장을 둘 거냐, 과장 밑에 몇 명을 둘 거냐, 이런 조직의 구성, 그리고 그 조직들이 정의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기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요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프라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보통 IDE를 쓰시죠. 통합 개발 환경. 자바를 쓰면 이클립스. 뭐 딴 거 쓰실 수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많이 쓰니까요. 스튜디오 코드 많이 쓰니까.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뭐 다른 그런 통합 개발 환경 같은 이런 인프라 기술들 아니면 막 Git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들을 까지 포함해서가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 도입된 배기는 소프트웨어 위기가 와서 그때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위기는 뭐냐면 사실 이 1950년대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많이 생기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어떤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그 리스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공학과 같은 개념은 도입이 되었는데 제대로 이제 명세되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1960년대부터 갑자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인력을 뭐 채용해서도 보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 인력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고자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걸 도입을 해야겠다. 소프트웨어를 이대로 비효율적으로 계속 개발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1970년대, 60년대에 위기라는 걸 도래하게 되고 70년대부터는 이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인 비전공자들까지도 백업 투입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간의 어떤 계층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코딩 후수정이라는 시스템이 처음에 도입이 되었는데 일단 쭉 코딩을 하고 중간중간 에러를 한 줄씩 한 줄씩 처리해 나가면서 코딩하는 형태였습니다. 물론 지금 사용하는 파이썬이나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는 이런 형태로 어, 컴파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 스크립트 라인마다 바로바로 컴파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에러 났는지, 어디 내가 쌍따옴표 안 붙여가지고 문자열이 문제인지 이런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언어들은 순차로 컴파일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코딩 후수정 형태를 많이 띄게 됐고 이때부터 이 분석, 설계, 구현, 선코딩 후수정 해야 되니까 폭포수 모델 기반의 설계를 한 다음에 구현할 수 있게 그냥 바로 코딩하고 수정하지 않고요. 설계라는 걸 좀 중요시해서 폭포수 모델을 도입하게 됐고요. 근데 이 폭포수 모델이 많은 개발자들이 같이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이 폭포수 모델을 만드는데 비용, 시간도 많이 들어간다는 점들을 인식해서 1980년대에는 이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이 재사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뭐 대표적으로 객체 지향 형태 있죠. 오버로딩이나 오버라이딩들을 사용해서 상속, 다양성 이런 객체 지향의 특징들을 사용해서 한 번 만들었으면 그걸 똑같이 쓰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조금 수정해서 쓰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상속받아서 필요한 부분만 오버라이딩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객체 지향도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1990년대에서는 이제 시간의 문제, 시장 경제 우위를 선점하는 데 있어서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카카오톡이 처음으로 메신저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메신저 사용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빠른 개발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어서 폭포수 모델을 근간하는데 동시에 설계도 하면서 구현도 일부 하면서 요구사항이 수정되면 그 요구사항도 계속 새로 반영을 해줄 수 있는 동시공학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에 집중된 모델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 들어와서는 변화가 급격하게 생기죠. 외부 프로그램들이랑 내가 인터페이스도 해야 되고 그럼 완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폭포수 모델, 애자일 방법론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이 소프트웨어 공학 배경에 대해서 언급되는 키워드들이고요. 뒤에서 각 그 소프트웨어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배경과 목적에 가장 큰 목적, 가장 중요한 요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소프트웨어 공학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계획, 수립과 추정, 그리고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분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자료 구조, 프로그램 구조, 알고리즘, 코딩, 테스팅, 유지 관리와 같은 작업들이 방법의 요소이고요. 도구는 반자동화 시켜놓은 그런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을 반자동화 시켜놓은 것들. 소프트웨어 개발 설명 주기에 이런 요구 관리 도구, 모델링 도구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코딩 하다 보면 뭐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맞춰준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이 에러들은 간단한 신텍스 에러들은 IDE가 바로 알려주잖아요. 신텍스 에러 뭐 문법이 이렇게 잘못했다. 그런 것들은 이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절차는 이 방법과 도구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어떤 순서대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야 하냐라는 how에 해당하는 절차.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실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수행해야 되는 그죠?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방법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네 번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방법에 자동화된 도구, 그리고 이 방법과 도구를 쓰는 순서 방법, 그죠? 순서, 절차, 그리고 그 실제로 이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 크게 네 가지로 요소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명 주기라고 하는데요. 이 앞에서 배운 절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절차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요. 크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이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이 들 텐데 이게 적당한가? 내 예상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지금은 예상이죠. 예상하면 2명의 개발자가 6개월 투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투입을 했을 때 수익성이 어느 정도가 되냐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 계획을 합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러면 6개월 동안 당장 우리가 다음 달부터 개발을 할 거라면 어느 개발자가 투입이 가능한가? 그 개발자들의 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소프트웨어 공학에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요구사항 분석, 실제 이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기능 아니면 고객이 맡긴 거라면 고객이 원하는 기능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설계하고 설계를 기반으로 구현, 그리고 테스트하고 실제 오픈을 하여서 운영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유지 보수하는 이런 형태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를 일반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를 크게 나누어서 보게 되면 폭포수 모델,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소프트웨어 위기가 다가오면서
개발자들이 뭐 전공자, 비전공자 같이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뭐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필드도 전공자, 비전공자가 막 섞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발생했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인 거죠. 예, 개발자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폭포수 모델을 사용했었고요. 그래서 분석, 설계,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테스트 순서에 맞추어서 순서마다 발생하는 산출물, 분석한 사람은 분석 결과물, 설계한 사람은 분석을 기반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 폭포수 모델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 전반부의 요구 분석이 어렵다. 왜냐하면 요구 분석한 대로 바로 설계, 개발, 테스트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요구 분석이 잘 되지 않으면 설계에도 개발에도 테스트까지도 다 잘못 수행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모델은 프로토타이핑 모델인데요. 우리가 분석, 설계까지 가지 않고 분석한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봅니다. 프로토타입은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처음에 함수의 입력, 출력,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로직을 구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로직을 구현하지 않고 그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여러 개의 함수들을 기반해서 클래스도 만들어 보고 어떤 작은 처리 모듈 인터페이스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각 기능들이 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가를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개발을 계속하냐 아니면 새로 만드냐. 프로토타입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고 나면 어차피 껍데기만 있는 객체나 함수 어떤 모듈들이겠지만 그 껍데기를 각자 여러 명의 개발자들한테 나누어 줘서 각자 그걸 채워서 만들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단점은 프로토타입 자체를 폐기하게 되면 그때까지 했던 모든 작업이 0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나선형 모델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획하고 유형 분석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작게 오픈해보고 그러면 또 고객이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추가해주세요 하면 또 계획하고 분석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조금씩 아주 작은 기능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개발하는 게 나선형 모델. 반복적 모델 같은 경우는 병행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버전은 A팀이 만들고요. 1버전 A팀이 만들다가 A팀이 한 설계 단계쯤 갔을 때 B팀에게 이거 분석 이렇게 해서 다시 설계라고 해서 B팀이 또 2번 버전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A팀이 개발 다 끝나고 오픈한 다음에 이제 B팀이 분석 설계 개발 단계 중에 발생한 어떤 피드백들을 다시 A팀에 넘겨주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서로서로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반복적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느 정도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단답형이나 객관식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은 이 설명을 들으시면 크게 이 네 가지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실제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모델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V 모델입니다. V 모델은 뭐 어떻게 보면 뭐 폭포수 모델이랑 비슷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단계별로 사용자 요구 명세서, 시스템 요구 명세서, 단계별로 특정 문서들을 지정을 하고요. 그 문서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 명세서가 나오면 그걸 시스템 요구 명세서 작성자한테도 주지만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테스트할 때 요 사용자 요구 명세서가 요구했던 거를 그대로 구현 테스트가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 요구 명세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스템 요구 명세서를 작성하고 나면 시스템 설계 단계에 넘겨주면서 이걸 그대로 테스트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단계별로 해서 코드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전에서 요구했던 테스트, 이전에 요구했던 테스트, 전에 요구했던 테스트 이렇게 한 단계씩 다시 그 결과 산출물에 따라서 테스트하는 개발 모델이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모델이 V 모델이고요. V 모델의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V는 이렇게 쭉 가서 쭉 테스트하는 거였는데 VP는 중간에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V가 이렇게 가다가 프로토타입 평가에서 중간에 한번 꺾어 나가는 겁니다. V 모델은 그냥 일단 쭉 간 다음에 코드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테스트하는 건데 VP 모델은 가다가 프로토타입에서 통과를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프로토타입이 통과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중간에 다시 돌아가는 지점을 만든 게 VP 모델이고요. 다음은 인크리멘탈 모델, 점증적 모델은 시스템 개발 시간을 좀 많이 줄여야 할 때 만들어지는 모델인데요. 사실 뭐 일반적인 개발에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개발하는 모듈들이 잘 나누어지고 그렇다면 처음에 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들을 중분시켜서 하나의 핵심 되는 부분을 먼저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 예를 들면 웹사이트를 만든다. 메인 페이지를 먼저 만듭니다. 그 메인 페이지 만드는 팀이 쭉 흘러갑니다. 메인 페이지 만드는 팀이 흘러가고 나면 로그인 기능을 만드는 사람이 중분되어서 이 설계를 보고 로그인 시스템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고 그 로그인 시스템 만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면 뒤에 사람한테 예를 들어 뭐 글을 쓰는 기능 여기 두 가지의 설계를 기반해서 밑에 또 다른 팀에 설계를 줍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다른 팀에 피드백을 주면서 최초 오픈 시에는 아주 단순한 기능만 되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팀들이 완료할 때 추가적인 기능들이 오픈될 수 있게 하는 이런 형태의 점증적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진화 모델은 말 그대로 진화입니다. 하나 쭉 다 개발하고요. 피드백 받아서 두 번째 버전 개발하고요. 또 두 번째 버전 개발하고요. 이렇게 보통의 뭐 우리 많이 사용하는 게임 같은 경우 이렇게 하죠. 쭉 개발해서 하나 오픈시켜 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시 피드백해서 새로운 패치 버전을 만들어내고요. 네, 이런 진화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순서들을 정확히 명시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에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이렇게 개발할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개발 못합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은 포트레이트 오브 우먼 아웃도어라고 하면 이렇게 밑그림을 그립니다. 설계하는 거죠. 요구사항 분석하고 설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씩 수정사항을 그때 주는 거죠. 아, 손 이렇게 고치고 뒤에 배경을 좀 고쳐라. 그렇게 자세가 맞으면 전반적인 색감을 칠해라. 그리고 점점점 구체화되면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게 됩니다. 한 번에 이렇게 그리는 거는 글쎄요. 챗GPT한테 내가 정확한 명세를 줘서 코드를 짜라라고 했을 때 챗GPT가 저렇게 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 그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뚝딱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이제부터 이제 앞에서는 생명 주기였고요.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어떤 형태로 어, 생명 유지를 어떻게 생명 주기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버전 거 다 만들고 다음 버전 만들 것인지
이번 버전 만드는 동안에 다른 모드를 또 만들 것인지 이건 정했고, 그럼 그 하나의 흐름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 구조적 방법론이 있습니다. 구조적 방법론은 일반적인 업무 플로우 형태의 예, 개발 방법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업무, 예를 들면 병원이다라고 하면 입원 업무, 퇴원 업무, 그다음에 수납 업무, 증명서 발급 업무, 이렇게 업무 단위의 기능들을 함수 단위로 만들어서 그 함수들을 합치는 형태이고요. 정보공학 방법론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조적 방법론에 조금 더 올라가서 기능 단위가 아닌, 실제 그러면 입원한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해두고 퇴원할 때까지는 보관을 해야 될 겁니다. 현재 입원 중이니까. 그러면 현재 입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입원실 관리나 뭐 중간에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런 데이터 기반의 방법론.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자료 구조, 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가져온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데이터 모델을 중요하게 여겨서 대형의 데이터를 다루는 시스템에 적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 방법론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객체 지향은 배우셨나요? C++나 자바를 배우시게 되면 객체 지향을 배우셨을 텐데, 이 객체 지향이라는 이 개념을 따른 형태의 개발을 할 때 객체 지향 방법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어떤 자연 현상을 기반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기반해서 만들어진 객체 지향에서 컴포넌트 기반,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 간의 인터페이스, 연결, 뭐 링크를 누르면 뭐 카톡에서 막 열리고 이런 컴포넌트들이 다른 뭐 프로그램에서도 막 쓰여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C 언어, 뭐 자바랑 안드로이드랑 뭐 C샵이랑 뭐 노드.js랑 다 연동돼야 되는 뭐 이런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을 해야 될 때 CBD 방법론이라고 해서 컴포넌트 단위로 이 컴포넌트는 이런 기능을 한다. 우리 콘센트 멀티탭에다가 이 기능을 꼽을 때 뭐 이거는 컴퓨터 거니까 뭐 저기다 꼽아야 되고, 이거는 휴대폰 충전기니까 저기다 꼽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컴포넌트 기반에 그냥 그 220V 한국형 코드면 꼽으면 되죠. 그런 형태들의 개발을 특화된 게 CBD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저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마찬가지로 생명 주기 기반이고요. 이 생명 주기를 어떻게 배치하느냐를 앞에서 봤었고요.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팅으로 그다음 운용, 그다음에 뭐 유지 보수, 이런 생명 주기에 따라서 개발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다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애자일 방법론, 요거까지 보고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탑시스에서는 많이 언급되다 보니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이 애자일 선언문이라는 게 등장하면서부터 이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등장했는데요. 이 애자일 방법론은 스크럼과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는 체계인데요. 초창기에는 XP만을 사용했지만 점차 인기가 스크럼이 좀 인기가 끌면서 스크럼이랑 XP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애자일 방법론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XP, 스크럼, 린, 애자일 업,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탑시스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 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XP 같은 경우는 이 켄트백을 기반으로 저 이제 사람이 봤을 때 여러 엔지니어들이랑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하면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그 탑시트에서 가져온 그림이거든요. 요 구조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은 XP다. 이 그림 보면 XP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저 스토리, 유저가 필요한 기능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저 스토리를 기반해서 요구 사항을 가지고 릴리즈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릴리즈 계획에 해당하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두고요. 이 릴리즈 계획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니까 릴리즈 계획을 하는 중간중간에 추정치들을 가지고 스파이크들을 어려운 프로그램들은 이제 스파이크로 만들어서 스파이크에서 간단하게 구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구현되니까 된다.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를 붙이고요. 붙이고 붙여서 릴리즈 합니다. 그러면 특정 주기마다 승인 테스트를 거쳐서 승인 테스트가 통과하면 작은 릴리즈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도 승인 테스트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 유저 스토리는 계속해서 작은 작은 스파이크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일정 주기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개발한 걸 가지고 승인 테스트를 하고 그 승인 테스트가 되면 릴리가 되는 거고요. 이 승인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또 다음 주기 한 달 뒤에 한 달 동안 개발한 기능 다 합쳐서 또 승인 테스트. 이런 형태가 애자일 방법론이고요. 그 작은 작은 실천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까지는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크럼인데요. 스크럼은 이 개발자들의 어떤 롤을 가지고 이 개발자들의 각 롤, 프로덕트 오너, 이 제품 전체의 이 오너이고요. 스크럼 마스터는 팀 업무를 방해하는 요소 제거. 그러니까 팀원들이 잘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우리가 마스터라고 하면 뭐 지시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지시라기보다는 이 스크럼 팀들이 계속해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스크럼 프로세스는 뭐 스프린트, 뭐 달력으로 기반했을 때 한 일주에서 4주 단위의 반복 개발을 목표로 하고요. 그래서 일일 스크럼, 스프린트 계획, 스프린트 리뷰. 뭐 개발할 때 왜 버닝 타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2주간 개발 쭉 해서 한 주 쉬고 한 주 쉬는 동안은 이 스크럼 마스터랑 제품 책임자가 이 프로그램 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크럼 팀이 일주일 쉬고 다시 오면 또 2주 동안 개발하고 또 한 주 쉬고 그럼 스크럼 마스터랑 제품 책임자가 스크럼을 회의를 통해서 스크럼이 어떻게 진행 방향들을 고민하는 그런 형태의 개발 방법론입니다. 뭐 지금 어, 주 40시간, 주 52시간, 주 69시간 하는 거랑 비슷한 형태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개발을 할 때는 빠르게 1, 2주 개발하고 그다음에 리뷰하는 기간, 또 개발하고 리뷰하는 기간. 이렇게 말처럼 되면 참 좋겠지만요. 그죠? 뭐 옛날부터 개발 방법론 중에서도 이런 형태의 업무들이 고려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수업은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의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그리고 생명 주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내용 중에 뭐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질문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채팅으로 질문을 주셔도 괜찮고, 뭐 실시간 음성으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네, 뭐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마 한 2주간은 다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